화물연대 파업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왜 노동자를 조사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막힌 겁니다.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담합에 대해서 담합 행위가 있는 건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나온 겁니다. 공정위는 기업들 담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당한 거를 제지해야지 우리 노동자들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정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조사를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다음 주부터는 업무 복귀 명령서를 받은 노동자들이 실제 돌아왔는지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주말에도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서울 지하철 노조에 이어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연대 투쟁을 하려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강경합니다. 관련 장관들의 공동 담화문부터 업무 개시 명령까지 대응도 빠른 편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미리 준비한 상세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화물 노동자 가족들에게 파업을 계속하면 계약이 깨지고 가장이 다시 일자리를 잡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원고도 있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일엔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리더니 다음 날엔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JTBC가 확보한 180쪽 분량의 육상화물 운송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을 만들고 다른 부처와 기관들이 내용을 더했습니다. 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화물 노동자와 가족에게 말할 때 쓰는 원고까지 있습니다. 파업을 계속하면 계약이 깨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가장이 다시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범죄자에게 이런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고지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고통을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명백한 폭력이고 그리고 인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매뉴얼이 작성된 것은 맞지만 모든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전화 호소문은 예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타격이 큰 곳은 건설 현장입니다. 레미콘 타설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도 상당수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은 아예 없고 아파트 뼈대인 철근들만 덩그러니 꽂혀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급이 막힌 탓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 콘크리트가 일부 타설돼 있는데요. 또 저쪽을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잘 안 굳기 때문에 늦어도 3월까지는 공정률을 2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공사는 벌써 일주일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LH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은 전국에 24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곳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하루빨리 새 집에 입주하길 희망한 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약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빨리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실공사 저희가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몇 개월 동안 단칸방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그럴 각오까지는 하고 있는 거죠.
LH는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주 지연일 수만큼 이자를 계산하고 여기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불어난 장비 임대료 등도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월북 조작의 윗선에 서 전 실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발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영장엔 서 전 실장이 국정원의 첫 지시로 사건의 파장부터 보고하라고 했고 피격을 알면서도 실종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없고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진실만을 밝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까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검찰이 정점으로 지목한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광호 청장은 현재까지 입건된 경찰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받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특수본은 서울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총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은 경비기동대 투입 문제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 서장은 여러 차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청장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한편 참사 이후 경찰이 공개한 11건의 112 신고 조치 내역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신고자와 통화 내역이 없는데도 통화했다고 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112 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등 더 윗선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서울시나 행안부 등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오늘이 법으로 정해진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야가 윤석열 표 예산,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하며 싸우고 있고 여기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부딪혀 협상은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책 예산만 줄이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이재명 표라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 모두 삭감하고 있고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여야는 민주당이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오늘 열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이틀인 8일과 9일 열기로 했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안과 이 장관의 거취, 이태원 국정조사가 한데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 나온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정기국회 안에
어떤 식으로 문책을 매듭짓겠다. 이게 저희의 공식 입장이고 그 입장에 있어서 지금 변함은 없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이른바 대장동 세력이죠. 한때는 한통속이었지만 지금은 사사건건 입장이 다른데요. 오늘 양측이 재판에서 부딪혔습니다. 김 씨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포함됐냐를 두고서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는 김만배 씨 측이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남 변호사는 지분이 있다며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2019년에 이 시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시장 측이 천화동인 지분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냐고 남 변호사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말이 대부분 전해 들은 얘기라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남 변호사로부터 32억여 원을 받아서 그중 4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4억 원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자금 명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장동 지분 약속을 비롯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등 재벌 3세들이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대마를 키우고 대마 줄기를 장식까지 한 가수도 적발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를 거래하는 이 남성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입니다. 대마를 피우고 판매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홍 씨에게 대마를 구해 피운 사람 중에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인 조모 씨와 금융지주사 일가의 사위 임모 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가수 안모 씨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아예 대마 줄기를 장식해 놓기도 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피우고 판매까지 한 형제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영어 사전처럼 보이는 금고를 열어보니 형제가 대마를 팔고 벌어들인 돈다발이 나옵니다. 이번에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9명입니다. 대부분 해외 유학 중 처음 접한 뒤 계속 대마를 피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이 넘긴 김모 씨 관련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대마 재배 장비가 나오고 실제 대마를 거래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확인된 겁니다. 마약 유통 범죄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지난 9월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됐습니다. 남양유업은 홍 씨는 회사에서 일한 적도 지분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고 효성그룹은 적발된 조 씨의 집안은 이미 계열이 분리돼 현재 효성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지난 2018년 저희는 16살 때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성인이 되어서야 털어놓은 한 피해자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그 뒤에 교사는 처벌받았지만 사건이 있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소멸시효의 벽을 깨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2007년 16살이던 김옥미 씨는 연극을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연출이 배우고 싶어 방과 후 학교 연극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때 만난 교사가 극단 대표 36살 조중윤 씨였습니다. 니는 내가 그렇게 좋냐? 그런 식의 말들이 서서히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 아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상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미투가 이어지면서 처음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연극단 연출가는 중학생 제자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오늘 연극협회로부터 영구 제명됐습니다. 성폭행은 인정됐고 조 씨는 6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기대는 아무것도 없었고 사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사건 뒤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겁니다.
이길 가능성은 적었지만 김 씨는 싸웠습니다. 사실 뭘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판례를 남기고 싶다는 게 컸어요.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을 테고 그들이 용기 내길 바랐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 나갔던 많은 일들이었지 제 걸 뭘 하자고 한 게 아니었어서. 법원은 전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정신적 피해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깨달은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내가 겁내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알았던 피해자는 이제야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왔죠. JTBC 취재 결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렌터카를 비롯한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떤지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승용차와 달리 차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을 고치긴 어려우니 우리더러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셈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측에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파는 승용차는 북미산에만 특혜를 줍니다. 하지만 렌터카나 리스 차량 같은 상용차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만들지 않아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아예 상용차 생산으로 방향을 틀어 차별 조항을 피하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승용차 시장 규모가 크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의견서를 보내 상업용까지 두루 혜택을 넓혀달라고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법에 항의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kes no apology.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in it. JTBC 이지은입니다. 중국이 나흘 뒤 장쩌민 전 주석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장 전 주석의 시신이 베이징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명한 유리관에 안치된 장쩌민 전 주석의 시신이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왼쪽 가슴에 흰 국화꽃을 단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합니다. 시 주석은 세 차례 고개를 숙이며 장 전 주석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장 전 주석의 부인 왕예핑 여사가 휠체어에 앉은 채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앞서 장 전 주석이 사망한 상하이에선 공항으로 가는 운구차 행렬이 시내를 지나가자 수많은 인파가 나와 배웅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CCTV는 오는 6일 장 전 주석의 국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장례위원장을 직접 맡았고 689명이 장례위원회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중국 전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 장례식 당일 저녁에서 3분간 묵념을 실시하며 모든 오락 활동도 중단됩니다. 당국은 모든 간부와 공산 당원들에게 장례식을 시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이 장 전 주석 장례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건 추모 분위기가 반정부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외 수족관에서 불꽃을 봤다는 신고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서 15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금은방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 3명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84년 이후 약 40년 만에 분화한 세계 최대 활화산이죠. 하와이의 마우나로아를 보러 수천 명이 모여들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00번 국도에는 차들이 줄지어 섰고 일부 호텔은 크리스마스까지 예약이 다 찼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용암이 어디로 흐를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리 아래 5m 깊이 하천으로 뛰어내렸는데 마침 근처 식당에 있던 소방관 3명이 뛰어들어가 구했습니다. 5분간 심폐소생술로 멈췄던 심장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당시 비번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누군가 다리 아래 하천으로 뛰어듭니다. 물기둥이 일었지만 곧 시커먼 물속으로 가라앉을 상황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 먹던 소방관 3명이 이 모습을 목격합니다. 쉬는 날 모인 반민수 소방장, 송욱은, 김보현 소방교였습니다. 셋 모두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반 소방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119 상황실에 전화를 겁니다. 나머진 근처에 구명 장비가 있는지 급히 찾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진 60대 남성은 외투도 안 입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저희 소방관인 거를 밝히고 저희 좀 태워서 저기까지 가달라고 해가지고 이동했던 상황입니다. 식당 주인에게 보트를 빌려 다가갔지만 건져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방관 한 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0대 남성은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소방관들은 돌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했고 5분 뒤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그때도 주저없이 나서서. 새 소방관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어린이 병동에 기부하는 등 평소에도 여러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대전시는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지금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데 다음 주부터 중대본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무장애 여행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제 둘러보니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장영미 씨는 14년 만에야 다시 제주도 여행을 왔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자립생활센터 사람들과 억새오름도 산책하고 감귤 따기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 이런 데를 잘 못 가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처럼 장애인이 여행을 할 때 겪는 어려움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른바 무장애 여행지를 선정해 왔습니다. 전국에 약 8,100여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수버스를 위한 공간이 따로 없어 주차장 입구에서 아슬아슬하게 휠체어를 내려야 하고 경사로는 너무 가팔라서 도움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지로 소개된 해변가 화장실입니다. 입구엔 이렇게 계단뿐이라 휠체어 이용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숙소에서도 두 발 뻗고 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객실보다 널찍한 장애인용 객실은 한 숙소에 많아도 한두 곳뿐, 이마저도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엔 비좁습니다. 이런 객실에는 이용을 잘 못하고요. 로비에 가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무장애 여행지를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동수단과 숙소 등 편의시설까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시초가 됐던 호프집이 얼마 전 노가리 골목을 떠났습니다. 42년 만입니다. 건물 임대 계약이 연장이 안 돼서인데 이 퇴근길 노가리에 맥주잔을 부딪히던 40년 단골들의 추억을 이혜원 기자가 밀착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지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 노가리 골목 곳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 골목에서의 마지막 행진을 함께하는 겁니다. 1980년 문을 연 이 노포는 노가리 골목의 시작이 된 원조 가게입니다. 10시까지 딱 장사하시면서 다 내쫓았어요. 가정에 가서 충실하고 잠을 자고 내일 또 와서 출근하고 일을 해라. 아버지부터
같은 분이죠. 손님이 아닌 자식. 할아버지들 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40년 단골이야. 그러니까 30년짜리는 명함을 못 내밀죠. 노포의 세월은 근처 청계천 공구거리의 세월과 함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이 지역 사람들이 거의 한 70% 이상. 단골이다 보니까 제 별명이 직원이었어요. 이제 단골들은 다 별명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왕사방이랄지 자석 장사하시는 분은 이제 자석. 경상도에서 올라와 일을 막 배우던 20대 공구상은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85년도부터 자주 갔죠. 그때는 뭐 거기서 살았지 뭐. 저녁에는 여름에 뭐 한번 먹기 싶으면 5,000cc 이래도 먹었어. 연령하는 또 고추장이 매우니까. 저는 소주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이 우리 집엔 소주 안 팔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015년엔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2018년엔 중기부가 100년 가게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이 안 되면서 더 이상 남아있을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이른바 힙지로라고 불리며 유명해졌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단골들은 씁쓸해합니다. 연탄불에 손수해가지고 이리 손으로 오줌 기로도 하지만 손으로 맨날 이거 망치 두드려가지고 그 맛은 뭐 잊을 수 없지. 안주값이 절대 안 올라.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대로 1,000원 노가리 무조건. 지난 4월엔 결국 노포가 강제 철거됐는데 문 닫은 가게 앞으로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이런 가게를 보호할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냥 동네 사랑방 같은 존재? 늘 뭐 아무 때고 편하게 가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죠. 오랜 세월을 뒤로하고 노포는 이제 골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다 생각이 나고 오늘은 특히 그렇게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있었지요. 노포를 지지해온 사람들은 앞으로 관할 구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 하나하나가 모여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추억의 가게는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새로운 골목에서 그 의미를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밀착카메라 이혜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때 아닌 개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개판을 해요? 정철민 위원장이. 권성동, 지금 그거지. 공영방송에 대해서 조용히 해. 그 계속 정권이 바뀔 때. 네, 여야의 대표적인 중진인 두 사람은 사실 종종 다퉜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독재 그만하고.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말은 시간 좀 얼마다고 독재라고 얘기해. 내 많은 시간에 내 많은 시간. 내 많은 시간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국에 가지 말고. 대통령한테 똑바로 나가세요. 시국에 하지 말고. 네, 한쪽은 핵관이고 한쪽은 정치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제 행언위에선 안방 논쟁도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끝났어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여기가 당신들 방이야? 그만 넣어줘. 여기가 니네 집이야? 조용히 앉아있고 이거 할 테니까. 이만희 강사님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이만희가 네, 사실 싸움은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정부도 화물연대도 강대강입니다. 국회가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폐지된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가 생각이 납니다. 대화가 필요해. 네, 다시 보기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출근길에 시민들이 하이파이브까지 했을까요?
일본이 스페인을 꺾고 16강에 진출하자 언론들은 호외까지 발행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오늘 새벽 도쿄 시내 곳곳에서 밤을 새며 응원하던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이 전차군단 독일에 이어 무적함대 스페인까지 격파하며 16강에 오른 겁니다. 아시아 최초 두 대회 연속 16강 진출입니다. 嬉しいしかないです。もうここまで日本がやってくれると正直思ってなかったんで、もう本当感動しかない。 환호 열기는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축구 팬들은 처음 보는 출근길 시민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출근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몰리자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며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6강 진출 확정 직후 일본 대표팀 모리아스 감독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겁니다. 日本の皆さんに勇気や元気を届け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いますと。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호외까지 뿌려가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강력했던 한파에 잔뜩 움츠렸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한파가 오히려 반가운 곳이 있다면서요? 네, 자, 제 복장을 보면 아시겠죠? 스키 장갑과 고글을 준비했는데요. 포근했던 11월 탓에 스키장 개장이 늦춰졌었는데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침 내일은 강원도 곳곳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스키장에선 인공눈과 자연눈을 함께 쓰는데 그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공눈은 물을 압축 공기와 함께 뿌려서 얼리는 방식입니다. 얼음 알갱이의 밀도가 자연눈보다 더 높아서 잘 미끄러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공눈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100% 인공눈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스키 여제였던 미국의 미케일라 시프린 선수는 인공눈에 적응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1차전에서 실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인공눈에 잘 미끄러지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시면 좋겠네요. 네. 내일은 자연눈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좀 복장을 바꾸겠습니다. 더워서는 아니고요. 제가 왜 바꾸는지는 바로 보이시죠? 요것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뒤면 카타르 월드컵 우리 축구대표팀 3차전이 열리는데요. 경기가 시작되는 이 자정 무렵 이 광화문 날씨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기온은 자정 무렵에 영하 1도로 떨어지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4도가 예상돼서 거리 이용을 하신다면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이 중부지방에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주로 비가 예상되지만 또 북쪽 지역으로는 눈도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적선량을 보시면 경기 북부에서 최대 7cm, 강원 내륙 산간 최대 5cm, 그리고 서울과 경기 남동부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7, 8도 높겠고 낮 기온도 서울 8도, 전주와 대구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4, 5도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축구대표팀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오픈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방청객분들과 함께 16강 진출을 놓고 포르투갈과 맞서는 우리 축구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박민규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